그동안 8월까지는 집값이 올랐는데 선호 지역 위주로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신축 대단지, 마용성, 그리고 강남사구, 네, 동작구, 서대문 9개.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아, 제가 어떻게 볼 때는 보세요? 10월을 기점으로 네.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데이터에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흐름이 바뀐 거 확실하고 네. 추세는 어떻게 보냐. 이게 한 달 만에 그칠까요? 10일, 12, 1, 이 정도까지 하방 압력이 세게 올 거다. 한문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빅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 빅톡 TV에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시청자분들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는 인사이트가 좀 작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제가 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예. 들어가 볼까요? 네. 교수님, 네, 그 네. 9월부터 부동산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다. 바뀌었죠. 네, 이렇게 보시죠. 많이 네. 바뀌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이 추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바닷물을 마셔봐야 짠 거는 다 마실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손가락만 찍어봐도 알잖아요. 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보시면 이 추세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거래량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거래량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전국 아파트 거래량 그림이에요. 보이시잖아요. 네네.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06년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요. 이 지점을 한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예요. 네. 이때 그 2사 대책이었죠. 2009년도에 2사 대책, 2023년도는 1.3 대책했어요. 네. 대책을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확 뛰죠, 다시. 이제 폭등기처럼. 네. 뛰었다가 다시 가라앉다가 다시 한번 여기 좀 찍었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소형밤다 이렇게. 이게 한 2010년 말부터 2014년까지 쭉 하락기 횡보 이렇게 서울을 횡보죠. 가다가 네. 14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예. 다시 딱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한번 튀고 튀었잖아요. 자, 여기도 한번 튀고 튀었죠. 그리고 내려오는 선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네. 아직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열흘 다 받아야 되는데 한 여기 올 것 같아요. 전국인데. 그럼 여기서 네. 비교하시면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차이점은 뭐예요? 이 선이 제가 이렇게 기운 게 연장선 있잖아요. 추세선. 아, 네. 추세선 보시면 바닥이 점점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바닥이 여기까지 다시 왔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서 바닥이 한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은 전국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47,000건이고요. 여기. 네. 8월 달에 43,000건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거래량이 5만 건입니다. 네. 막 이렇게 화랑이 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물론 전국의 지방이나 광역시는 좀 약했죠. 그럼에도 평균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정책자금 금리 싸잖아요. 금리 1%에서 3% 사이니까 네. 뭐 거의 뭐 집 사고 싶으면 싸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애 최초 LTV 80%잖아요. 근데도 여기를 못 돌파했어요. 이거를 그죠? 그때보다 낮죠. 네. 그리고 22,624예요. 이게 10월 7일인데 10월 17일 기준으로는 28,000개입니다. 네. 그러면 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9월 거래량은 제가 볼 때 한 35,000에서 끝일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47,000에서 7월 달에 8월 달에 43,000 네. 그리고 9월 달에 35,000이면 쭉쭉 내려오죠. 47,000에서 35,000이면 30~40% 줄은 거죠. 네. 중요한 건 10월 달이 더 문제예요. 10월 달은 더 끊겼어요. 지금 거의 뭐 말이잖아요. 10월 말에. 아, 우리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 보시면 요새 손님이 조금 없어졌잖아요. 네. 8월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볼게요. 네. 서울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 제가 미리 말씀 올리면 네. 8월부터 이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저는 보고 있었고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작지만 시작이 됐어요. 0.75. 그것도 전부 아니고 일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수요가 주니까 거기다가 8월 28일 날 이복현 금융원장이 던졌잖아요. 네. 금감원장이 뭐 대출 규제 뭐 가계부채 하면서 던졌단 말이에요. 던지니까 시장이 갑자기
전세 대출 규제만 던졌는데도 화들짝 놀래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게, 여러분 전세 가격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건 증명이 된 거예요. 왜? 시장에 놀란다는 건 이때 전세 대출 규제 나오니까 제가 아는 대출 본부장한테 네. 전화가 뭐 여러 통 왔다는데 다 다주택자분들이 전세 깔고 있는 분들 네. 이분들이 놀라셔가지고 네. 이거 전세 대출 이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이 현재까지 주택 가격을 많이 떠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생각하시고 서울을 보시면 자 볼게요. 서울 2019년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도 6천 건 돌파하는 거 가는 거 갔다가 네. 여기 내려왔거든요. 9월 20일 날짜로 2,700건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8,500건 있잖아요. 네. 이게 7월이거든요. 8월이 6,100건이에요. 그러면 10월 20일이니까 열흘만 있으면 마감이잖아요. 9월이랑. 네. 그러면 이거 잘해야 3,000 초반이거든요. 잘해야. 못하면 2,900.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의 반. 3,000이라고 그러면 반토막 났잖아요. 네. 8월 달에 반토막, 7월 달에 30%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너무 심하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갑자기 뭐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하고 주담대 심사 강화한 거밖에 특별히 뭐 줄인 거 없잖아요. LTV 그대로 다 그대로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복싱 같은 거 하면은 한 10대를 계속 맞았어요. 한 대 더 맞으면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근데 멀쩡하게 이쁘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대 탁 맞았어요. 네. 난리 나죠?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장이 체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여기 더 중요한 건 이 우측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가상금리가 인상됐잖아요. 네. 아니, 금리 인하를 하는 총재가 예, 했는데. 기준금리 내렸는데 저 그거 왜 여쭤보려고 오르죠? 그랬어요. 근데 오를 거를 저는 네.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네. 이거 분명히 스트레스 디아스라고 가상금리 할 거다, 투트랙으로. 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서 자영업자분들하고 건설업자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되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 더 이상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가상금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과 이렇게 통화정책을 약간 믹스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중지.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살고 있다가 전세 그게 딱 끝나면 연장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수수료 들은 게 다른 데로 넘어가면 예전에는 더 저렴하게 했는데 네.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세 수요가 줄죠? 네. 주담대도 40년, 50년 나왔잖아요. 네. 소리 없이 KB에서 30년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치형. 이게 핵심입니다. 네. 거치형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 갭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신규 분양이든 뭐든 5년 거치 6년부터 상한이에요. 네. 그 5년 사이에 분양받고 전세 놨다가 양도수비가 해서 3년 차 되는 때 이자만 낸 거 얼마 계산해가지고 무조건 이자보다 남죠. 많이 벌겠다 싶으면 그렇게 왔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원금과에 같이 갚아야 돼요. 처음부터 네. 거치 기간 없이. 그러면 이제 약간 멍하죠? 부담되죠. 엄청나게. 거기다가 네. MCI, MCG 또 취급 불가요. 이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네. 이게 저기죠. 그 대출 받을 때 보면 왜 방 하나 소액 우선 변제금 때문에 방공제. 빼잖아요. 네. 이거 빼는 거를 그 값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면 이건 방값을 안 빼고 대출해줘요. 네. 보험료만 내면 돼요. 네, 네. 이거를 정부 SGI 서울부중하고 이쪽에서 했거든요. 네. 그 허프도 했어요. 허프라는 게 이제 HF라고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네. 거기서 이걸 팔았어요. 파는데 이거를 취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무슨 백이 있었을까요? 정부가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여기서 것 여러분들 같아요. 판단할 게 뭐예요? 정부의 네. 스탠스가 네. 당분간은 대출 규제 방향으로 간다. 네. 가는 거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흐름이 바뀐 거 확실하고 네. 추세는 어떻게 보냐. 이게 한 달 만에 그칠까요? 그럴 일은 그러지는 않을 없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최소한 3개월, 6개월 갈 수 있는데 내년 봄에 다시 또 신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 전에 무슨 일이 없으면 다시 좀 회복대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0일, 12일 이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 세게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소한 4개월. 네, 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를 이제 하는 스탠스로 바뀌었는데 네. 그동안 그 8월까지는 집값이 올랐는데 선호 지역 위주로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신축 대단지, 마용성, 그리고 그다음에 강남사구, 네, 동작구, 서대문 9개. 네네. 나머지 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이 선호 지역은 뭐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보세요? 10월을 기점으로 네.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변곡을 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데이터에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일단 서울 여기 보시면 네. 뭐다 나온 건 아니지만 10월 4일부터 20일까지인데 이 도표는 뭐냐면 분산 그림인데 네.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위에 점이 찍혀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4억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 찍히는 거예요. 네네. 그 대신에 내리면 또 밑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 10월 초까지만 해도 네. 그 8월에 그 강풍이 좋은 훈풍이 이어져 왔어요, 약간.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찍은 예, 것들이 많이 꽤 있네요. 신고가 개념들 예. 개들이에요. 근데 갭이 3, 4억 되는 거는 일반 3억짜리가 7억이 될지 않잖아요. 네. 20억짜리가 23억, 4억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약간 자전거래 분위기가 좀 약간 보이잖아요. 네. 정부가 2년, 3년 동안 가만히 있다 요즘 와가지고 뭐 조사하겠다 그러잖아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부동산 분들은 뭐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알 거예요. 몇 개는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서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가격을 버텨주고 있는 건데 호가 뭐 기사 나오게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서 이제 같이 봐요. 여기도 보면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실제 떨어진 거지만 그냥 이거 뺄게요. 왜냐면 중간만 보면 돼요. 우리는. 네. 중간의 흐름이. 여기 버티잖아요. 거의.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10월 요 때부터 쭉 치고 여기부터 이제 갑자기 감소. 10월 열흘 정도 지나면서부터 네. 분위기가 약간 밑으로 쳐주는 느낌이 들죠? 살짝.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6, 7월, 8월에 많이 올랐으니까 버티고 팔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안 팔면 안 사 이러다 보니까 약간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는데 그 거래량을 보면 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지금 말씀 나눈 8개구 중에 강남 4구부터 볼게요. 네네. 보시면 어때요? 완전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요. 네, 현재 그냥 데이터요. 수직 이거 하락. 10월 7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네. 사실은 20일입니다. 20일. 네. 20일 날짜인데 이거 잘못 썼거든요. 제가 20일인데 강남구 보세요. 180개. 1월 달에 189개인데 좋을 때 549개 찍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때가 좋을 때죠? 네. 그리고 9월 달 현재 182개예요. 아, 열흘 남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자리야 200개 반토막 나죠? 더 중요한 건 10월입니다, 여러분. 네. 10월 지금 20일 지났는데 29개예요. 이거 급감이네요. 잘해야 거래량이. 70개, 80개, 10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549에서 100개면은 네. 뭔가 좀 확 줄었잖아요. 80%가 줄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마용성도 그래요. 보시면 370개 찍었다가 130개 이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 없고 매물은 계속 느는 추세가 이어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네, 그 분위기가 이제 네. 시작이다. 여기 있네요, 매물. 네. 마용성부터 볼게요. 네. 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예요. 쫙 잘 나갔잖아요, 요새. 네네. 여기까지 왔어요. 매물 막 줄었다가 네. 다시. 8월 28일 날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발표하기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데이터를 볼 때 네. 8월에 이미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중순부터. 그리고 추석이 꼈기 때문에 추석 지나면 확 꺾이겠다고 봤는데 네. 8월 28일 날 발표를 하니까 얘가 같이 시너지가 나니까 네. 확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올 물건이 그죠? 매물 많이 늘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사도예요. 네.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특히 요번 주 이거 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뚫었어요. 주식으로 말하면 상한가를 뚫듯이 매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거래량은 확 줄었는데 네. 매물이 확 튀어나와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선이 정부의 특별한 무슨 또 완화책이 안 나오면 네. 이 선이 조금 더 치고 간다. 그럼 시장은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더 세게 조정이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마용성 보셨잖아요. 강남 4구도 매물량이 만만치 않아요.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까지 4구로 치는데 네. 유념한 부분 여기 하나 있어요. 요때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딱 꺾였죠 여기. 10월 첫째 주에요. 네네. 꺾였는데 그 다음 어때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영선처럼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역대 최다 매물을 돌파했어요. 근데 아까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토지 거래하고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방 압력이 세게 올 겁니다. 네. 다른 데도 희한한 건 이 구별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담합 세력이 있나 너무 신기해요, 그죠? 네. 거짓말 같이 그 다음 주에 물건들이 갑자기 다 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건 두 번째 치고 다 보시면 네. 전 고점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달라요, 여기. 서초구는 네. 이때 제일 많았고 아직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11월, 이게 12월 20일까지거든요. 네. 아마 12월 27일 때 얘가 여기 치고 갔다 그러면 아, 이거 분위기는 매물 증가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급하잖아요, 경사가 보시면. 이때 여기 올라갈 때 완만한데 여기 그냥 갑자기 착 위를 탁 쳐드니까 이게 조금은 시장에 좀 다른 요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부 좀 넘고 다 넘고 서초구만 네. 토지거래 허가에서 좀 풀려서 그런지 혼자 좀 다른 모습을 차가 보이지만 네. 결은 비슷하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게 또 돌파하면 서초구도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매물이 너무 급증하면서 가격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서울 매물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전세 월세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전세 없다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전세 물건이거든. 이 회생 막대가 네. 전세 물건 늘어나죠. 네네. 월세도 늘어나죠. 그렇죠. 매매 물건도 늘어나죠. 네. 총 매물이 다 늘어나가지고 지금 최고일 때가 13만 3천이었거든요. 네. 2021년부터 1, 2, 3, 4, 3년 만에 지금 최고예요, 매물이. 근데 무슨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매물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그동안 8월까지는 집값 막 뜰 때는요. 더 받으려고 그런 네, 거죠. 매도인들이 물건을 또 걷어들였거든요. 여기 걷어들였잖아요. 네, 보시면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이냐, 살짝 걷어들이잖아요. 더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분들이 다시 이제 대출 규제부터 부랴부랴. 해서 판 바뀌었네. 판이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급하게 내놓으셔서. 그러면 매물이 여유 많이 있는 것 사람들이면 같아요. 급하게 내놓을 일이 없겠죠? 예, 누굴까요? 아무래도 좀 돈 대출 조금 투자해서 대출 많이 끼고 받거나 전세를- 최대한 더 받아보려고 본 사람들. 네네. 그분들이 지금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둔촌주공 12,000세대가 터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죠? 이 새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살 경우에 그 전세의 자금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거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정확하십니다. 미치는 것 예를 같아요.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6억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되니까 조용히 7억에 해주세요. 5억은 대출 받고 뭐 1억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네.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정부가 딱 규제했잖아요. 막으니까 네.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 내던 거를 갖다가 전세돈 받아서 메꾸고 이런 게 전형적인 갭 투자 사람들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걸 막았잖아요. 네. 네 돈으로 해라 이 소리입니다. 네 돈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전세 들어오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라. 이러니까 그것도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네. 투자성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자산이 건전해서 투자하신 분보다는 젊은 층에서 특히 무리하게 과도한 탐욕으로 투자한 게 물건이 많다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전세 대출 규제도 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은 뭐 49주째 전세값 계속 오른다 이랬는데 지금 어찌됐든 전세가 이제는 안 나가서 역전세를 걱정해야 된다. 뭐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 달 만에? 예,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너무 맞아. 급변하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시장에 계신 그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맞아요.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면 이게 좀 안정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부가 잘해야죠. 정부가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무슨 정책을 위반할 능력도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대신하는 건데 국회의원분들은 뭐 지금 뭐 명태균 사건 그것 때문에 정신없는 거 바쁘신 것 같고 네. 그럼 정부 당국자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빚어진 이유는 뭐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세수가 한 60조 가까이 지금 펑펑 난 거로 저는 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금 걷는 게 1년에 300에서 350조인데 그리고 우리 예산이 한 600조 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5, 60조가 펑크가 났다? 음. 거기에 또
펑크난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이 정책금리 쓰느라고 몇십 조 썼잖아요. 네. 그거 안 쓰고 하면은 다른 원래 있던 예산들을 할 거 아니야. 집값 버티지 말고. 네. 이런 데서 조금 혼란들이 있겠죠? 그 예산 잡고 이런 기재부나 이런 데서. 네, 네. 그 와중에 하는 총재가 가계부채 긴축 정책을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기자회견 때 거시 건전성 강화 정책. 아. 말은 멋있죠. 경제 건전성 확. 네. 이게 뭐냐면 부채가 너무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부채를 줄인다는 개념이고 네. 그리고 힘든 취약기업은 지원하고 네.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형태는 4개월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정책 금리는 가더라도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계속 강화하면 투자나 투기꾼은 없어지고 물론 일부 언론들이 그런 기사는 띄우잖아요.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집을 사 막 이런 식으로. 네. 아, 대출 안 해주고 오래 가면 집값 내려오잖아요. 집 안 팔리면. 그 매물 많잖아요. 근데 그거 역적인 관계인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언론들이 집값을 제대로 보도 안 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 급변하는 시장이 왜 나오냐. 변할 수 있는 시장을 갖다가 급변한 건 아닌 거죠. 언론들이 껍데기를 씌우고 한국 부동산원이 주간 동향 지표는 사실 거의 그 왜곡 수준이거든요. 아. 그거를 갖다가 펌핑을 하니까 거기다 대출금리를 싸게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무주택자 갈아타기가 다 요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의 그 행태가 이어지려면 또 정책금리 저렴하게 해서 정책금리 쓰면서 몇 조씩 펑크 나거든요. 1, 2조씩. 네. 그것도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딴짓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임기 맞추셨을 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한 대통령이시니까 그 가신들이 가계부채는 좀 잡아야겠습니다라는 게 그건 맞은 것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하려면 결국은 대출은 약간 좀 조정을 해야겠다고 분명히 네. 한국은행과 기재부와 다 통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네. 진짜 우리가 막 팍 꺾이지 않는 한은 다시 이렇게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네. 네.